옛날 어느 상월 마을에 산세가 험하고 골짜기가 깊어 해가 일찍 떨어지는 외진 곳이 있었는데 겨울바람이 어찌나 매섭게 불어오는지 지나가던 새들도 날개를 접고 쉬어간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대로 밭을 일구고 나무를 해서 근근히 먹고 살았기에 낯선 사람의 발길이 뜸했고 누군가 마을 어귀에 나타나기라도 하면 온 동네 개들이 지저대며 경계를 늦추지 않는 폐쇄적이고 조용한 곳이었지만 인심만큼은 메마르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어느 해 늦가을 무렵 찬바람이 제법 옷깃을 파고들기 시작할 때 마을 어귀로 낯선 사내 하나가 터벅터벅 걸어 들어왔는데 그의 행색은 남루하기 짝이 없었으나 걸음걸이만큼은 어딘가 기품이 서려 있어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사내는 갓은 다 찌그러져 비스듬하게 쓰고 있었고 도포자락은 곳곳이 닳아 올이 풀려 너덜거렸으며 신발은 집신인지 헝겊 뭉치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낡아빠져 발가락이 삐죽 나와 있는 형색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밭일하다가 허리를 펴고 그를 쳐다보며 혀를 차기도 하고 수군거리기도 했는데 저런 비렁뱅이 꼴을 하고서도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걷는 모양새가 예사롭지 않다며 쑥덕거렸습니다. 그는 마을 입구 정자나무 아래서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마을 사람들 쪽으로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를 건네고는 마을 끝자락에 흉가처럼 방치되어 있던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쪽으로 발길을 옮겼는데 그 뒷모습이 어쩐지 쓸쓸하면서도 단호해 보였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주인이 떠난 지 오래되어 지붕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담벼락은 반쯤 무너져 내려 동네 아이들이 숨바꼭질할 때나 드나들던 버려진 집이었기에 사람들은 그가 거기서 묵으려나 보다 짐작만 할 뿐이었습니다. 사내는 무너진 돌담 사이로 조심스럽게 발을 들여놓고 마당에 수북이 쌓인 낙엽과 거미줄을 걷어내기 시작했는데 가진 것이라고는 봇짐 하나와 낡은 책 몇 권이 전부인 듯 보였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상으림자가 마을을 덮기 시작하자 기온은 급격히 떨어졌지만 사내는 아랑곳하지 않고 부지런히 손을 놀려 마루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방 안의 묵은 냄새를 빼내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마을의 아낙네들은 저녁 밥상을 차리면서도 낯선 사내의 이야기를 입에 올리며 걱정 반 호기심 반으로 쑥덕거렸는데 특히 우물가에 모인 아낙들은 그가 과거에 낙방하고 떠도는 선비일 것이라거나 혹은 집안이 망해 도망쳐 나온 양반일 것이라며 저마다의 추측을 내놓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의 집집마다 등불이 켜지고 굴뚝에서 따뜻한 저녁 연기가 피어올랐지만 마을 끝자락의 그 낡은 집 굴뚝에서는 아무런 연기도 피어오르지 않아 보는 이들의 마음을 짠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내는 차가운 냉돌 위에서 얇은 옷가지 하나로 몸을 감싸고 밤을 지새우는 듯 했는데 가끔 바람결에 기침소리가 섞여 들려와 마을 사람들의 귀를 쫑긋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밝자마자 사내는 마을 우물가로 나와 얼굴을 씻고 물을 한 바가지 마신 뒤 다시 집으로 돌아가 무너진 울타리를 고치고 떨어진 방문 창호지 구멍을 주변에서 구한 종이와 헝겊으로 덧대어 막았습니다. 그는 지나가는 마을 사람들을 볼 때마다 먼저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정중하여 비록 옷차림은 거지와 다를 바 없었으나 그 말투에서 배운 사람의 태도가 묻어났기에 사람들은 그를 김선비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김선비는 하루 종일 집 안팎을 정리하느라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끼니를 챙겨 먹는 모습은 좀처럼 볼 수 없어 마을 사람들은 그가 이슬만 먹고 사는 것인지 의아해했습니다. 김선비가 자리 잡은 그 집은 워낙 낡아서 바람이 불면 기둥이 삐걱거리고 지붕의 지피 날아다니기 일쑤였으나 그는 묵묵히 흙을 개어 벽에 틈새를 메우고 떨어진 문짝을 바로 달아 기거할 만한 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상골의 겨울은 유난히 빨리 찾아오기에 그는 월동 준비를 서둘러야만 했는데 땔감을 구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으나 그는 나타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산 입구에서 마른 나뭇가지를 줍거나 삭정기들을 모아 볏짚으로 묶어 날랐는데 그 양이 턱없이 부족하여 긴 겨울밤을 어떻게 버틸지 보는 사람마저 조마조마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촌장이 지나가다가 김선비의 집 마당을 기웃거렸는데 횡한 마당 한 구석에 겨우 모아둔 나뭇가지 몇 개와 깨진 독 하나가 놓여있는 것을 보고는 혀를 끌끌 차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촌장은 김선비에게 다가가 이 추운 곳에서 어찌 지내려 하느냐고 넌지시 물었지만 김선비는 빙그레 웃으며 비바람을 피할 지붕이 있고 누울 자리가 있으니 이것만으로도 감지덕지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영양실조로 인해 누렇게 떠 있었고 볼은 홀쭉하게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어 촌장은 더 이상 돕겠다는 말을 꺼내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김선비의 일상은 단순하면서도 고단했는데 해가 뜨면 산비탈을 오르내리며 먹을 수 있는 풀뿌리나 나무 열매를 찾았고 해가 지면 냉방에 앉아 호롱불도 없이 달빛에 의지해 책을 읽었습니다. 배고픔이 밀려올 때면 그는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고 책 속에 담긴 성현의 말씀을 소리내어 읊조리며 육체의 고통을 정신의 힘으로 이겨내려 애썼습니다. 그의 낭랑한 책 읽는 소리는 고요한 상월 마을에 밤공기를 타고 담장을 넘어 옆집으로 흘러들었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구슬프고도 맑은지 잠자리에 들려던 마을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며 묘한 감동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점차 김선비의 올곧은 성품과 흐트러짐 없는 태도에 마음을 열기 시작하여 개중에는 몰래 그의 집 툇마루에 찐 감자나 옥수수 몇 알을 놓아두고 가는 이들도 생겨났습니다. 김선비는 누군가 가져다둔 음식을 발견하면 무턱대고 먹지 않고 반드시 마당을 향해 큰절을 올리며 보이지 않는 이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 뒤에야 조심스럽게 허기를 채웠습니다. 그는 비록 가난하여 남에게 베풀 재물은 없었으나 동네 아이들이 지나가다 글자에 대해 물으면 땅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씨를 써가며 친절하게 가르쳐주기도 하여 아이들에게 인기가 좋았습니다.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면서 산골 마을에는 눈이 자주 내리기 시작했고 한번 내린 눈은 녹지 않고 그대로 얼어붙어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김선비의 집은 지붕이 얇고 벽이 허술하여 밖이나 아니나 춥기는 매한가지였기에 그는 밤새 오들오들 떨며 잠을 청해야 했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깃에 하얗게 서리가 내려앉아 있곤 했습니다. 그는 추위를 이기기 위해 새벽부터 일어나 마당을 쓸고 도끼질도 서툴지만 열심히 나무를 패며 몸에 열을 내려고 노력했는데 그 모습이 애처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존경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 심술궂기로 소문난 박서방이 김선비의 집 앞을 지나다가 비꼬는 말투로 한마디를 던졌는데 글 읽어서 밥이 나오냐며 그 시간에 남의 집 일이라도 거들어주면 밥 한 술이라도 얻어먹을 텐데 참으로 답답한 양반이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김선비는 그 말을 듣고도 화를 내거나 대꾸하지 않고 그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부족함을 탓할 뿐이라며 겸손하게 응대해 박서방을 머쓱하게 만들었습니다. 박서방은 제풀에 지쳐 투덜거리며 사라졌지만 이 일로 인해 마을 사람들은 김선비가 겉모습은 비렁뱅이일지 몰라도 속은 진짜 선비라며 더욱 그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눈보라가 며칠째 계속되어 마을 전체가 고립되다시피 한 날에는 김선비의 집 굴뚝에서 연기가 끊겨 마을 사람들이 걱정되어 찾아가 보았더니 땔감이 떨어져 냉방에서 책을 덮고 웅크리고 있는 그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급히 아궁이에 불을 지펴주고 뜨거운 숭늉을 가져다 주어 겨우 몸을 녹일 수 있었는데 김선비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며 거듭 고마워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것이 없어 당장 보답할 수는 없으나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반드시 이 따뜻한 마음을 갚겠노라고 다짐하며 주먹을 불끈 쥐어 보였습니다. 겨울이 깊어질수록 산짐승들도 먹이를 찾아 마을로 내려오는 일이 잦아졌고
밤이면 늑대 울음소리가 가까이서 들려와 사람들을 불안하게 했는데 김선비는 두려움 없이 문을 걸어 잠그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는 가끔 창호지 문을 열고 쏟아지는 눈을 바라보며 시를 짓기도 했는데 그 시 속에는 가난과 추위 속에서도 잃지 않는 선비의 절개와 봄을 기다리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록 뱃속에는 찬바람이 들고 손발은 동상에 걸려 부르텄지만 그의 정신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투명하여 마치 겨울산의 고고한 소나무와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김선비는 방 안의 물그릇이 꽁꽁 얼어붙을 정도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일찍 일어나 채비를 갖추었는데 마을 주변의 삭정이는 이미 다 주워버려 더 이상 땔감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조금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야만 며칠 버틸 땔감을 구할 수 있겠다고 판단하고 낡은 지게를 등에 지고 집신을 단단히 동여매며 산으로 향할 준비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눈이 많이 쌓여 위험하니 가지 말라고 말렸지만 그는 당장 얼어 죽을 판이라 어쩔 수 없다며 괜찮다고 안심시키고는 상일로 접어들었습니다. 산길은 험하고 눈이 무릎까지 차올라 걷기조차 힘들었지만 김선비는 지팡이로 눈을 헤치며 한 걸음 한 걸음 산 위로 올라갔는데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기괴한 소리를 내었고 산새들도 추위에 떨며 둥지 속에 숨어버려 산속은 적막강산처럼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김선비는 적당한 고목을 찾아 지게에 실을 만한 크기로 나무를 자르고 줍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일에 열중했는데 어느새 해가 중천을 지나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잠시 허리를 펴고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려 할 때 저 멀리 숲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희미한 움직임이 눈에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산짐승인가 싶어 긴장하며 자세를 낮추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니 그것은 짐승이 아니라 사람의 형상 같기도 하고 눈 덮인 바위 같기도 하여 호기심이 발동한 김선비는 조심스럽게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겨보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눈 위에 찍힌 어지러운 발자국들이 보였고 그 발자국들 사이로 붉은 핏자국이 점점이 이어져 있어 김선비의 가슴은 덜컥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선비로서의 의로움이 앞선 그는 용기를 내어 핏자국을 따라가 보았는데 그 끝에는 커다란 바위 아래 한 사람이 쓰러져 눈 속에 반쯤 파묻혀 있는 광경이 나타났습니다. 김선비는 황급히 지게를 내려놓고 달려가 쓰러진 사람을 흔들어 깨웠는데 놀랍게도 그 사람은 거친 산적에 옷차림을 한 젊은 처녀였으며 의식을 잃은 채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옷은 여기저기 찢겨 있었고 어깨 부근에서는 피가 배어나와 하얀 눈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는데 얼굴은 창백하기 그지없어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김선비는 잠시 망설일 겨를도 없이 자신의 낡은 도포를 벗어 처녀의 몸을 덮어주고 차가운 손을 비벼주며 천을 나누려 애썼지만 그녀는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좀처럼 깨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인적은커녕 산짐승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 깊은 산중이라 도움을 청할 곳도 없었기에 결국 자신이 직접 그녀를 업고 내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김선비는 자신의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처지였지만 눈앞에서 죽어가는 생명을 두고 볼 수만은 없었기에 전 먹던 힘까지 짜내어 처녀를 등에 업고 눈 덮인 산길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내려오는 길은 올라갈 때보다 몇 배는 더 힘들고 위험하여 몇 번이나 미끄러지고 넘어질 뻔했지만 김선비는 이를 악물고 버티며 그녀를 놓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의 등 뒤에서는 처녀의 거친 숨소리가 귓가에 들려왔고 그 소리가 점점 약해지는 것 같아 김선비의 마음은 더욱 타들어갔습니다. 해는 이미 산 너머로 넘어가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고 찬바람은 더욱 거세게 몰아쳐 눈보라를 일으켰지만 김선비는 오직 살려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마을을 향해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침내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김선비의 다리는 풀려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지경이었으나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자신의 집 마당으로 들어서서 툇마루에 처녀를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방 안은 냉기가 가득했지만 급히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윗목에 깔아두었던 낡은 이불을 펴서 그녀를 눕힌 뒤 부엌으로 달려가 물을 두고 남은 곡식으로 묽은 미음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선비가 밤늦도록 돌아오지 않아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의 집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으나 그가 업고 온 것이 땔감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사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밤새 처녀의 곁을 지키며 물수건으로 이마에 열을 식혀주고 피 묻은 상처를 닦아내며 지극정성으로 간호했는데 처녀의 옷차림이나 소지품에서 풍기는 기운이 예사롭지 않아 내심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허리춤에는 작은 단검이 매달려 있었고 손바닥에는 칼을 잡았던 굳은 살이 박여 있어 평범한 규수가 아님을 짐작할 수 있었지만 김선비는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사람을 살리는 도리에만 집중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처녀의 호흡이 조금씩 안정을 되찾고 얼굴에 핏기가 돌기 시작하자 김선비는 그제야 긴장이 풀려 쪽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의 우물가에는 벌써부터 김선비에 대한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는데 어젯밤 그가 무언가 무거운 것을 지고 들어가는 것을 본 사람이 있다며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저마다 추측을 내놓느라 시끌벅적했습니다. 특히 눈치 빠른 박서방은 김선비의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담장 너머로 안을 훔쳐보려 했으나 굳게 닫힌 방문과 평소와 다른 묘한 긴장감이 감도는 분위기에 섣불리 들어가지 못하고 의심의 눈초리만 번득이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이런 마을의 분위기를 감지했지만 지금은 방 안에 누워있는 환자를 돌보는 것이 급선무라 여기고 바깥 출입을 삼가며 집 안에만 머물렀습니다. 김선비는 끓인 미음을 식혀 숟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처녀의 입에 넣어주며 그녀가 어서 눈을 뜨기만을 기다렸는데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처녀가 희미한 신음소리를 내며 천천히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깊고 날카로웠으나 김선비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마주하자 순간 당황한 듯 흔들렸고 자신이 누워있는 낯선 방과 남루한 선비의 모습을 번갈아 보며 상황을 파악하려는 듯 경계의 빛을 띄었습니다. 김선비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안심하라고 이르며 이곳은 자신의 집이니 몸이 나을 때까지 편히 쉬라고 말해주었는데 이것이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소용돌이의 시작임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겨울산의 찬바람이 문풍지를 세차게 흔들어대는 소리에 놀라 처녀는 화들짝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아직 뼈마디가 쑤시고 근육이 굳어있어 신음소리를 내며 다시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는데 그 모습이 마치 날개 꺾인 매와 같았습니다. 김선비는 서둘러 그녀에게 다가가 등을 받쳐주며 아직 무리하면 안 된다고 부드럽게 타일렀는데 처녀는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방 안을 훑어보며 자신의 칼이 어디 있는지부터 찾으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김선비는 그녀의 마음을 읽은 듯 윗목에 놓아둔 단검을 눈짓으로 가리키며 해치려는 뜻이 없음을 보여주었고 그제야 처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긴장을 조금 풀 수 있었습니다. 김선비가 정성스럽게 끓인 묽은 미음을 나무 숟가락으로 떠서 내밀자 처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입을 벌려 받아먹기 시작했는데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따뜻한 기운에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며칠 동안 눈 속을 헤매며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렸던 터라 그 소박한 미음 한 그릇이 세상 어떤 진수성찬보다 귀하게 느껴졌을 것이며 자신을 살려준 이 낯선 사내에게 고마움과 미안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김선비는 그녀가 그릇을 다 비울 때까지 말없이 곁을 지키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고 빈 그릇을 받아 들고서야 더 필요한 것은 없는지 물으며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처녀는 기운을 차리자 자신의 이름이나 출신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다물고 그저 길을 잃은 나그네라고만 둘러댔는데
김선비는 그녀의 거친 손과 허리춤의 상처를 보며 거짓임을 짐작했으나 더 이상 캐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그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말 못할 사연이 있는 법이라 여기며 그녀가 스스로 입을 열 때까지 기다려주기로 마음먹었고 그저 몸이 성할 때까지 머물다 가라며 따뜻한 배려를 베풀었습니다. 처녀는 그런 김선비의 태도에 의아함을 느끼면서도 험한 산적 소굴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따뜻한 온정에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처녀는 방 안에서 나와 거동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는데 그녀는 은혜를 입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부엌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하거나 마당을 쓰는 등 집안일을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손놀림은 일반적인 아낙네들의 그것과는 사뭇 달라서 빗자루를 잡는 자세가 마치 창을 잡는 듯 하였고 부직갱이를 다루는 모습도 무기를 다루듯 날렵하고 절도 있어 보는 이를 묘하게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김선비는 그녀의 투박하고 서툰 살림 솜씨를 보며 속으로 웃음을 삼켰지만 그녀가 무안해하지 않도록 잘한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김선비가 땔감을 구하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마을의 소문난 꾼이자 남의 일에 참견하기 좋아하는 박서방이 김선비의 집 담장 너머를 기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며칠 전부터 김선비네 집 굴뚝에서 연기가 평소보다 자주 피어오르고 밤중에 도란도란 말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에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정탐을 나온 것이었습니다. 박서방은 까치발을 들고 담장 안을 훔쳐보다가 마당에서 낯선 여인이 빨래를 널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는 두 눈이 휘둥그레져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박서방은 마치 큰 구경거리라도 생긴 양 허둥지둥 마을, 우물가로 달려가 아낙네들에게 김선비 집에 젊은 여자가 숨어 있다고 떠벌리기 시작했는데 그의 목소리가 어찌나 크고 요란한지 동네 개들이 지저댈 정도였습니다. 그는 그 여자가 머리를 풀어 헤치고 있었는데 생김새가 예사롭지 않다느니 김선비가 밤마다 여자를 끌어들여 딴짓을 하고 있다느니 하며 없는 말을 지어내어 소문을 부풀렸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처음에는 믿지 않다가 박서방이 침까지 튀기며 맹세하자 반신반의하며 수군거렸고 평소 점잖던 김선비에게 그런 비밀이 있을 줄 몰랐다며 실망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간다더니 순식간에 온 마을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밭일하다가도 김선비 집 쪽을 힐끔거리며 저 집 안에 도대체 누가 있는 것인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사랑방에 모인 노인들은 젊은 선비가 공부는 안 하고 색을 탐한다며 혀를 차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혹시 여우 귀신에 홀린 것은 아닌지 걱정하며 부적이라도 써서 붙여야 한다고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정작 당사자인 김선비는 이런 소문을 까맣게 모른 채 산에서 해온 나무를 지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의 눈초리가 예전과 달리 싸늘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했습니다. 김선비가 집에 들어서자 처녀는 불안한 기색으로 그를 맞이했는데 그녀 또한 담장 밖에서 들리는 웅성거림과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기에 자신의 존재가 김선비에게 폐가 되고 있음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김선비에게 이제 몸도 많이 좋아졌으니 떠나겠다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김선비는 바깥 날씨가 아직 차고 상처가 다 아물지 않았으니 당분간 더 머물라며 단호하게 만류했습니다. 그는 남들의 시선보다는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에 마을 사람들의 오해 따위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박서방의 입방정은 멈출 줄 몰랐고 급기야는 술에 취해 김선비의 집 대문 앞까지 찾아와서 안에 있는 여자는 나오라며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며 행패를 부리기에 이르렀습니다. 방 안에 있던 처녀는 두려움에 몸을 떨며 단검을 손에 쥐었지만 김선비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가 박서방 앞을 가로막으며 정중하지만 엄한 목소리로 타일러 돌려보냈습니다. 박서방은 김선비의 서슬퍼런 눈빛에 기가 눌려 뒷걸음질 치면서도 두고 보자며
침을 뱉고 돌아가 마을 사람들에게 김선비가 자기를 위협했다며 또다시 거짓말을 퍼뜨렸습니다. 이 소란을 전해 들은 마을의 촌장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마을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직접 김선비의 집을 찾아가 진상을 파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촌장은 마을에서 가장 덕망 높고 엄격한 어른으로 그의 말 한마디면 마을의 대소사가 결정될 정도로 영향력이 컸기에 사람들은 촌장의 행보에 주목했습니다. 촌장이 지팡이를 짚고 근엄한 표정으로 김선비의 집으로 향하자 박서방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도 구경거리가 생겼다는 듯 그 뒤를 졸졸 따라가며 흥미진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선비는 촌장이 찾아온다는 기별을 듣고 마당을 쓸고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여 맞을 준비를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한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는 처녀에게 방 안에 조용히 있으라고 당부한 뒤 대문을 활짝 열고 촌장을 맞이했는데 촌장의 눈매는 평소보다 매섭고 차가워 김선비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촌장은 마루에 걸터앉아 헛기침을 한번 크게 하고는 김선비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집에 들이지 말아야 할 것을 들인 게 아니냐며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김선비는 당황하지 않고 차분한 목소리로 길 가다 쓰러진 불쌍한 이를 구해주었을 뿐이라며 자초지종을 설명하려 했으나 촌장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으며 출처를 알 수 없는 사람은 마을에 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촌장은 옛말에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 했다며 더군다나 외간 여자를 혼자 사는 사내의 집에 들이는 것은 법대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마당에 모여든 마을 사람들은 촌장의 말에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김선비는 사면촉에 몰린 듯한 기분을 느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방 안에서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던 처녀는 죄책감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에 휩싸여 주먹을 불끈 쥐었는데 자신의 존재 때문에 생명의 은인인 김선비가 공령에 처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사람들에게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고 김선비가 산적을 숨겨준 죄로 관에 끌려갈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였습니다. 그녀는 문틈으로 보이는 김선비의 굽은 등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자신이 이곳에 오지 말았어야 했다는 후회로 가슴을 쳤습니다. 촌장은 김선비에게 사흘 안에 그 여자를 내보내지 않으면 마을 회의를 열어 두 사람 모두를 마을에서 쫓아낼 수도 있다며 최후 통첩을 날리고는 자리를 떴습니다. 촌장이 돌아가고 구경꾼들도 하나둘 흩어지자 집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고 김선비는 한참 동안 마당에 서서 하늘만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겨울바람은 여전히 차갑게 불어왔고 앙상한 나뭇가지들은 마치 김선비의 심정처럼 위태롭게 흔들리며 스산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김선비와 처녀는 저녁 밥상을 앞에 두고 마주 앉았지만 누구도 숟가락을 들지 못하고 어색한 정적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김선비가 먼저 침묵을 깨고 걱정하지 말라며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애써 밝은 표정을 지었지만 처녀는 그의 얼굴에 드리운 수심을 읽어내고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녀는 밥그릇을 밀어내며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떠나겠다고 선언했지만 김선비는 지금 나가면 갈 곳도 없고 몸도 성치 않아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며 절대 안 된다고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밖에서는 다시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고 멀리서 늑대 울음소리가 들려와 두 사람의 불안한 마음을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처녀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며 김선비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사라질 방법을 궁리하느라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유일한 물건인 낡은 비단 주머니를 만지작거리며 이것을 팔아서라도 김선비에게 보답하고 떠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의 분위기는 더욱 흉흉해져 있었는데 간밤에 마을의 어느 집 닭이 없어졌다는 소문이 돌면서 모든 의심의 화살이 김선비의 집에 머무는 낯선 여자에게로 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은 살기나 족제비의 소행일 가능성이 컸지만 박서방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 여자가 밤에 몰래 나와 닭을 훔쳐 먹은 게 분명하다며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사람들은 때를 지어 김선비의 집으로 몰려와 해명을 요구하며 대문을 두드리기 시작했고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어 갔습니다. 김선비는 밖에 소란에 놀라 밖으로 나왔다가 성난 마을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당황했는데 그들은 손에 몽둥이와 농기구를 들고 있어 자칫하면 큰 싸움으로 번질 태세였습니다. 김선비는 닭도둑 누명을 쓴 것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결백을 주장했지만 흥분한 사람들의 귀에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박서방은 맨 앞에 서서 당장 그 여자를 끌어내라며 삿대질을 해댔고 김선비는 필사적으로 대문을 막아서며 그들을 저지하려 애썼습니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방문이 벌컥 열리고 처녀가 밖으로 걸어 나왔는데 그녀의 손에는 서슬퍼런 단검이 들려있어 마당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처녀의 눈빛은 살기로 번득였고 그 기세에 눌린 마을 사람들은 흠칫 놀라 뒷걸음질치며 웅성거림을 멈추었습니다. 김선비는 처녀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깜짝 놀라 그녀를 불렀지만 처녀는 들은 채도 않고 박서방을 노려보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는 박서방의 코앞까지 다가가 칼끝을 겨누며 누가 닭을 훔쳤다고 했느냐며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는데 그 목소리에는 산전수전 다 겪은 자만이 낼 수 있는 위압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다리가 후들거려 주저앉을 뻔하며 말까지 더듬었는데 방금 전까지의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겁에 질린 쥐꼴이 되었습니다. 김선비는 서둘러 처녀의 앞을 막아서며 칼을 거두라고 소리쳤고 처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김선비의 간곡한 눈빛을 보고 천천히 칼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보통 내기가 아님을 확실히 알게 되었고 그녀를 두려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더욱 배척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하나둘 흩어졌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전보다 더 큰 적개심과 공포가 담겨 있어 앞으로 닥쳐올 더 큰 파란을 예고했습니다. 촌장은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깊은 고민에 잠겼는데 마을의 평화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결단을 내려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선비는 처녀를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칼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엄하게 꾸짖었지만 그녀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는 것을 알기에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처녀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떨리는 어깨는 그녀 또한 큰 두려움과 싸우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김선비는 한숨을 내쉬며 그녀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고 두 사람은 다가올 운명의 소용돌이 앞에서 서로를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해질 무렵 관아의 포졸들이 마을 어귀를 지나갔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들은 산적 패거리의 잔당을 쫓고 있다는 말이 돌아 김선비와 처녀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처녀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김선비는 직감적으로 그녀가 그들이 찾는 사람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김선비의 집은 단순한 소문의 중심지가 아니라 생사가 걸린 위험한 은신처가 되어버렸고 밖에서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마치 경고하듯 더욱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관아의 포졸들이 마을을 훑고 지나간 뒤 마을의 공기는 눈에 띄게 무거워졌는데 마치 폭풍전야처럼 고요하면서도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아 숨쉬기조차 버거울 지경이었습니다. 김선비의 집은 마을 사람들의 기피 대상 1호가 되어 누구도 가까이 얼씬거리려 하지 않았고 간혹 지나가는 아이들조차 어른들의 엄포에 질려 김선비의 집 쪽으로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종종 걸음으로 도망치듯 지나가곤 했습니다. 방 안에 갇혀 지내는 처녀는 자신의 존재가 김선비에게 얼마나 큰 짐이 되고 있는지 뼈저리게 느끼며 죄책감에 시달렸는데 밤마다 악몽을 꾸며 식은땀을 흘리는 그녀를 보며 김선비는 깊은 연민과 함께 다가올 위기를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처녀가 산적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심중으로 굳혔지만 직접적으로 묻기보다는 그녀가 스스로 마음을 열기를 기다렸는데 어느 깊은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던 처녀가 마침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악명 높은 산적 두목의 외동딸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고백했는데, 아비의 잔인한 약탈과 살생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조직을 탈출하다가 추격해온 부하들에게 상처를 입고 쓰러졌던 것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녀의 고백을 듣는 김선비의 표정은 놀라움보다는 안타까움으로 물들었고, 피 묻은 과거를 씻고 새 삶을 살고자 하는 그녀의 간절한 소망을 가슴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처녀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는데, 그녀는 단순히 도망만 친 것이 아니라 아비가 가장 아끼는 물건을 훔쳐 나왔다고 말하며 품속 깊이 간직해 온 낡은 비단 보따리를 조심스럽게 꺼내 놓았습니다. 그 보따리 안에는 산적들이 관아로 진상되던 곡물을 약탈하여 숨겨두었던 귀한 약재와 보석이 들어 있었는데, 그녀는 이것을 돌려주거나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데 쓰고 싶었다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김선비는 그녀의 의로운 마음과 용기에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 물건이 발각되면 그녀가 산적의 딸이라는 사실이 만천에 드러나 더욱 위험해질 수 있다는 사실에 걱정이 앞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의 분위기는 어제보다 더 험악해져 있었는데, 박서방이 동네방네 돌아다니며 김선비가 산적을 숨겨주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녔기 때문이었습니다. 박서방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 침을 튀기며 김선비를 모함했는데, 평소 김선비의 고고한 태도를 못마땅하게 여기던 몇몇 사람들은 박서방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김선비를 쫓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순박했던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의심의 싹이 트기 시작하자 그 싹은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 불신과 적개심이라는 가시덤불이 되어 마을 전체를 뒤덮어버렸습니다. 급기야 관아의 포졸들이 다시 마을에 들이닥쳤는데, 이번에는 단순히 순찰을 도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제보를 받고 온 듯 김선비의 집을 향해 곧장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포졸들의 우두머리는 거만한 태도로 대문을 발로 차며 김선비를 불러냈고, 마당으로 나온 김선비에게 다짜고짜 집안에 숨겨둔 도적을 내놓으라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김선비는 서슬퍼런 창끝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며, 죄 없는 백성의 집을 함부로 수색하는 것은 국법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호통을 쳐 포졸들을 잠시 주춤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포졸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고 집안을 샅샅이 뒤지겠다며 억지를 부렸는데, 이때 박서방이 튀어나와 자신이 증인이라며 저 방 안에 칼을 든 여자가 숨어 있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박서방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포졸들은 방문을 향해 달려들었고, 김선비는 온몸으로 방문을 가로막으며 그들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소란을 듣고 몰려온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이 광경을 지켜보며 두려움에 떨었고, 과연 방 안에 정말 도적이 있는지 숨을 죽이며 결과를 지켜보았습니다. 그 순간 방문이 스르르 열리며 처녀가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녀는 머리를 단정히 빗고 김선비가 구해다 준 남루하지만 깨끗한 옷을 입고 있어 산적이라기보다는 가난한 집의 아낙네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표정을 차분하게 가다듬고 포졸들 앞에 나서서 자신이 갈 곳 없는 나그네일 뿐이며 병이 들어 이 댁 선비님의 도움을 받고 있었다고 조리 있게 설명했습니다. 포졸들은 그녀의 행색이 너무나 초라하고 병색이 완연하여 도저히 흉악한 산적이라고는 믿기지 않아 서로 얼굴만 쳐다보며 당황해했습니다. 박서방은 당황하여 길길이 날뛰며 저 여자가 며칠 전에는 칼을 들고 자기를 위협했다며 거짓말이 아니라고 악을 썼지만, 포졸들은 박서방의 말을 미치광이의 헛소리로 치부하며 오히려 그를 나무랐습니다. 포졸 대장은 김선비에게 의심해서 미안하다는 건성으로 사과를 던지고는 돌아갔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개운치 않은 의구심이 남아있어 언제 다시 들이닥칠지 모르는 불안함을 남겼습니다. 포졸들이 돌아가자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흩어졌지만, 그들은 이제 김선비를 완전히 마을의 이방인 취급하며 노골적으로 따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김선비는 밥상을 앞에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는데 오늘 일로 인해 당장은 위기를 넘겼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라 언제까지 처녀의 정체를 숨길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녀는 자신 때문에 김선비가 겪는 수모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고 결국 오늘 밤 몰래 마을을 떠나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김선비가 잠든 틈을 타서 조용히 보찜을 꾸렸는데 김선비에게 남기는 짧은 편지를 쓰려다가 그를 몰라 대신 자신의 머리카락 한 줌을 잘라 베개맡에 두었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새벽녘 처녀는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섰는데 찬바람이 그녀의 볼을 스치며 마치 가지 말라고 붙잡는 듯 했습니다. 그녀가 대문을 나서려는 순간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인기척이 느껴져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더니 김선비가 툇마루에 앉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잠을 자지 않고 그녀가 떠날 것을 미리 짐작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인데 그의 눈빛은 책망이 아니라 깊은 슬픔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처녀에게 다가와 지금 나가면 산짐승의 밥이 되거나 관에 잡혀가 목숨을 잃을 것이 뻔하다며 살아서 갚을 은혜를 주고서 갚으려 하느냐고 따끔하게 꾸짖었습니다. 처녀는 왈칵 눈물을 쏟으며 선비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고 싶지 않다고 울먹였지만 김선비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선비의 도리인데 네가 죽으러 가는 것을 보고만 있으라는 것은 나를 죽이는 것과 같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찬바람 부는 마당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결국 처녀는 김선비의 진심 어린 설득에 마음을 돌려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마을에는 또 다른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산적들이 자신들의 물건을 훔쳐간 배신자를 찾기 위해 마을을 습격할 것이라는 첩보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산 너머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목격되자 마을 사람들의 공포는 극에 달했고 이 모든 원흉이 김선빈의 집에 있는 여자 때문이라며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촌장은 마을 회의를 긴급 소집하여 대책을 논의했는데 결론은 김선비에게 그 여자를 내보내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거나 아니면 마을 전체가 나서서 끌어내야 한다는 강경한 쪽으로 모아졌습니다. 박서방은 때를 만난 물고기처럼 활개치며 사람들을 선동했는데 몽둥이와 횃불을 들고 김선비의 집으로 가서 단판을 지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겁에 질린 마을 사람들은 박서방의 선동에 휩쓸려 이성을 잃고 하나둘 무기를 들고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눈에는 생존 본능에서 나오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마을 어귀에는 수십 개의 횃불이 일렁거렸고 도적년을 내놓아라 하는 함성이 산골짜기를 뒤흔들었습니다. 김선비는 방 안에서 들려오는 함성 소리에 책을 덮고 눈을 감으며 마음을 가다듬었는데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정면 승부의 시간이 다가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처녀는 공포에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는데 그녀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품속의 단검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쥐며 칼을 내려놓게 하고는 나를 믿으시오.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그 누구도 당신을 해치지 못할 것이오. 라고 비장하게 말했습니다. 대문 밖은 이미 성난 군중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는데 촌장이 맨 앞에 서서 엄숙한 목소리로 김선비를 불렀습니다. 김선비가 대문을 열고 나가자 수십 개의 횃불이 그의 얼굴을 비췄고 사람들의 야유와 욕설이 빗발치듯 쏟아졌습니다. 촌장은 마을의 안위를 위해 어쩔 수 없다며 그 여자를 넘겨주면 자네는 용서해 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네도 도적과 한패로 간주하여 처단하겠다고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김선비는 군중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그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눈에 담았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이웃이라 부르며 인사를 나누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적이 되어 살기를 띠고 있는 모습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는 떨지 않고 당당하게 목소리를 높여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어찌 죄가 된단 말입니까? 죄 없는 사람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 여러분이 말하는 정의입니까? 라고 일갈했습니다. 그의 쩌렁쩌렁한 목소리에 잠시 장내가 조용해졌지만 곧이어 박서방이 돌멩이 하나를 던지며 저놈도 미쳤다, 같이 죽여라 라고 소리쳐 분위기는 다시 험악해졌습니다. 돌멩이는 김선비의 이마를 스치고 지나가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 모습을 문틈으로 지켜보던 처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방문을 박차고 뛰쳐나왔는데 그녀의 손에는 칼 대신 비단 보따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당으로 달려나와 김선비 앞을 막아서며 군중들을 향해 무릎을 꿇었는데 제발 이분은 해치지 마세요. 제가 모든 것을 밝히겠습니다. 라고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갑작스러운 처녀의 등장과 행동에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주춤했는데 그녀가 바닥에 내려놓은 보따리에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처녀는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의 매듭을 풀기 시작했는데 그 안에서 무엇이 나올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채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보따리가 풀리고 그 안의 내용물이 횃불빛을 받아 번쩍이자 사람들의 입에서는 아 하는 탄성이 터져 나왔고 박서방조차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 안에는 황금으로 만든 두꺼비상과 각종 보석 그리고 관아의 직인이 찍힌 낡은 문서들이 들어있었는데 이는 단순한 재물이 아니라 산적들이 훔쳐갔던 마을의 잃어버린 보물이자 억울하게 빼앗긴 마을의 토지 문서들이었습니다. 처녀는 눈물을 흘리며 이것은 제 아비가 여러분에게서 빼앗아 간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돌려드리기 위해 목숨을 걸고 훔쳐 나왔습니다. 저를 죽이셔도 좋으니 부디 이 선비님만은 살려주세요. 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고백과 눈앞에 놓인 확실한 증거물 앞에 마을 사람들은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서 있었는데 분노로 가득 찼던 그들의 얼굴은 점차 부끄러움과 혼란스러움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촌장은 앞으로 나와 떨리는 손으로 토지 문서를 집어들고 확인하더니 이것은 10년 전 산적대에게 강탈당해 마을 전체가 소장농으로 전락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문서임을 확인하고는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박서방은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고 저것이 가짜일지도 모른다. 도정년의 말을 어떻게 믿느냐 며 마지막 발악을 했지만 이미 사람들의 마음은 돌아선 뒤였습니다. 김선비는 피 묻은 이마를 닦을 생각도 하지 않고 처녀를 일으켜 세우며 보시오, 이 여인은 도적이 아니라 우리 마을의 은인입니다. 라고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처녀의 어깨를 감싼 그의 손은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산적 패거리가 실제로 마을 가까이 당도했다는 척후병에 다급한 외침이 들려오면서 상황은 급반전되었는데 이제는 내부의 갈등이 아니라 외부의 진짜 적과 싸워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우왕좌왕했고 촌장은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했지만 이때 김선비가 나서서 침착하게 사람들을 지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처녀가 가져온 보물을 미끼로 산적들을 유인하고 관에 알릴 계책을 내놓았는데 비렁뱅이 선비라고 무시당하던 그가 난세의 영웅으로 떠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처녀 또한 더 이상 숨지 않고 자신의 칼을 다시 집어들었는데 이번에는 사람들을 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산적들과 맞서 싸우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났고 김선비와 나란히 선 그녀의 모습은 마치 전장의 장수와 참모처럼 든든해 보였습니다. 밤하늘에는 먹구름이 물러가고 달빛이 비치기 시작했지만 마을 앞에는 횃불을 든 산적대의 그림자가 검은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어 긴장감은 폭발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검은 깃발을 앞세운 산적 패거리가 횃불을 휘두르며 마을 입구로 들이닥치자 고요하던 산골 마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는데 아이들은 자지러지게 울어대고 아낙네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산적들의 거친 고함 소리와
말발굽 소리가 땅을 울리며 점점 가까워지자 촌장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은 들고 있던 농기구를 놓칠 만큼 사시나무 떨듯 떨며 뒷걸음질치기 바빴습니다. 그들은 방금 전까지 김선비와 처녀를 향해 쏟아내던 분노를 잊은 채 이제는 눈앞에 닥친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생존 본능만 남아 뿔뿔이 흩어지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김선비가 횃불 하나를 집어들고 바위 위로 올라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도망치지 말라고 외쳤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우렁차고 위험이 있는지 공포에 질린 사람들의 발걸음을 순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김선비는 흔들리는 눈빛에 마을 사람들을 향해 지금 흩어지면 각계격파당하여 모두 죽은 목숨이라며 살고 싶으면 내 말을 따르라고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그는 평소의 유약한 선비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전장의 장수처럼 눈빛이 형형하게 빛났는데 그 기세에 눌린 마을 사람들은 홀린 듯 그의 지시를 기다리며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김선비는 마을 지형을 이용하여 아낙네들은 지붕 위로 올라가 뜨거운 물과 재를 준비하게 하고 장정들은 마을 어귀의 좁은 길목에 매복하여 산적들이 들어오는 순간을 노리도록 신속하게 배치했습니다. 처녀는 김선비의 옆에서 산적들의 습성과 약점을 알려주며 작전을 도왔는데 두 사람의 호흡은 척척 맞아떨어져 혼란스럽던 마을은 금세 일사불란한 방어태세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산적 두목의 부하인 부두목이 이끄는 선발대가 마을 광장에 들어섰을 때 그들은 텅 빈 거리와 기괴한 침묵에 의아해하며 주위를 두리번거렸는데 이는 김선비가 파놓은 함정이었습니다. 부두목은 칼을 허공에 휘두르며 배신자 계집과 훔쳐간 물건을 내놓지 않으면 마을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산울림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방심하고 마을 깊숙이 들어오려는 찰나 김선비의 신호와 함께 지붕 위에서 뜨거운 물과 잿가루가 소나기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산적들은 갑작스러운 공격에 비명을 지르며 눈을 뜨지 못하고 우왕좌왕했고 말들은 놀라 날뛰며 대열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골목 뒤에 숨어있던 마을 장정들이 몽둥이와 쇠스랑을 들고 함성을 지르며 뛰쳐나왔는데 그들의 기세는 굶주린 호랑이와 같아 당황한 산적들을 압도했습니다. 평소에는 밭이나 갈던 순박한 농부들이었지만 가족과 마을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뭉치자 그 힘은 산적들도 감당하기 힘들 만큼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산적들은 예상치 못한 방역에 당황하여 칼을 휘둘렀지만 익숙한 지형을 이용해 치고 빠지는 마을 사람들의 전술에 말려들어 제대로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하나둘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김선비는 높은 곳에서 전황을 살피며 무리하게 싸우지 말고 포위망을 좁히라고 지시하며 냉철하게 전투를 지휘했습니다. 그 와중에 산적 부두목이 독이 올라 말에서 뛰어내려 김선비를 향해 곧장 돌진해 왔는데 그는 김선비가 이 모든 작전의 우두머리임을 간파하고 그를 죽여 상황을 뒤집으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서슬퍼런 칼날이 김선비의 목을 노리고 날아드는 절체절명의 순간 처녀가 바람처럼 날아들어 자신의 단검으로 부두목의 칼을 막아냈습니다. 챙하는 날카로운 금소금과 함께 불꽃이 튀었고 처녀는 뒤로 밀려나면서도 이를 악물고 버티며 김선비 앞을 철통같이 가로막았습니다. 부두목은 배신자라며 욕설을 퍼부으며 맹공을 퍼부었지만 처녀는 물러서지 않고 화려한 검술로 맞서 싸우며 한치의 양보도 없는 대결을 펼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녀가 목숨을 걸고 자신들의 리더인 김선비를 지키는 모습을 보며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꼈고 그녀가 더 이상 적이 아닌 자신들의 편임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겁쟁이 박서방조차 이 광경을 보고는 용기를 얻어 숨어있던 헛간에서 뛰쳐나와 부두목의 뒤통수를 향해 짱돌을 던지며 처녀를 도왔습니다. 박서방의 돌멩이가 부두목의 투구를 강타하여 그가 잠시 비틀거리는 사이 처녀는 기합을 지르며 부두목의 손목을 가격하여 칼을 떨어뜨리게 만들었습니다. 무기를 잃은 부두목은 중심을 잃고 쓰러졌고
대기하고 있던 장정들이 밧줄을 던져 그를 꽁꽁 묶어버림으로써 싸움의 승기는 완전히 마을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우두머리가 잡히자 나머지 산적들은 전의를 상실하고 도망치려 했으나 마을 입구는 이미 관아의 포졸들이 차단하고 있어 그들은 도간에 든 쥐신세가 되었습니다. 사실 김선비는 산적들이 올 것을 예상하고 며칠 전 촌장을 통해 은밀히 관의 지원 요청을 보냈던 것인데 포졸들이 때마침 도착하여 도망치는 산적들을 모조리 포박했습니다. 포졸 대장은 김선비의 지략과 마을 사람들의 용기에 감탄하며 산적대를 일망타진한 공을 마을 사람들에게 돌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얼싸안고 환호성을 질렀으며 그동안 쌓였던 공포와 긴장이 일시에 해소되는 벅찬 희열을 맛보았습니다. 싸움이 끝나고 횃불 아래 드러난 마을의 풍경은 엉망이었지만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고 모두가 무사하다는 사실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촌장은 떨리는 손으로 김선비의 손을 맞잡으며 자네가 아니었으면 우리 마을은 오늘 밤 잿더미가 되었을 것이라며 눈물을 글썽겼습니다. 김선비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이 모든 것은 마을 분들이 힘을 합친 덕분이며 특히 저 처녀의 용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라고 공을 처녀에게 돌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일제히 처녀에게 쏠렸는데 그녀는 헝클어진 머리에 피 묻은 옷을 입고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지만 그 모습이 그 어떤 영웅보다 아름답고 숭고해 보였습니다. 촌장은 처녀에게 다가가 깊이 허리를 숙여 사죄하며 우리가 미련하여 귀한 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마터면 큰 죄를 지을 뻔했다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처녀 앞으로 모여들어 고개를 숙이며 며칠 동안 그녀를 핍박하고 의심했던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부끄러워했습니다. 처녀는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며 자신은 그저 과거의 죄를 씻고 싶었을 뿐이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씻어내는 정화수와도 같아서 보는 이들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박서방은 사람들 틈에서 쭈뼛거리다가 김선비와 처녀 앞으로 끌려 나왔는데 그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입방정 때문에 마을이 위험에 빠지고 두 분을 공영에 몰아넣었다며 앞으로는 개과천선하여 남의 말을 함부로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김선비는 박서방의 어깨를 두드리며 지난 일은 잊고 앞으로 잘 지내보자며 너그럽게 용서해 주었고 처녀 또한 엷은 미소로 그의 사과를 받아주었습니다. 이로써 마을을 짓누르던 갈등과 반목은 눈 녹듯 사라지고 진정한 화해와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마을 사람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마을 회관 앞마당으로 모여들어 잔치를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산적을 물리친 승리를 자축하고 김선비와 처녀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집집마다 감겨두었던 귀한 술을 꺼내오고 잡은 돼지와 닭을 요리하여 푸짐한 상을 차리느라 마을 전체가 고소한 냄새로 진동했습니다. 아낙네들은 솥뚜껑에 전을 붙이고 나무를 묻히며 웃음꽃을 피웠고 아이들은 떡고물을 주워 먹으며 신나게 뛰어다니는 모습이 마치 명절날과 같았습니다. 김선비와 처녀는 상석에 앉아 마을 사람들이 따르는 술을 받으며 비로소 편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 지을 수 있었습니다. 처녀가 가져온 보따리 속의 토지 문서와 보물들은 촌장의 주도하에 공정하게 분배되거나 마을의 공동재산으로 귀속되었는데 이로써 마을 사람들은 소장농의 서름에서 벗어나 자신의 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이 김선비와 처녀 덕분이라며 입을 모아 칭송했고 마을 입구에 두 사람의 공을 기르는 비석이라도 세워야 한다고 야단법석을 떨었습니다. 김선비는 그런 것은 필요 없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미 그들은 마을의 수호신이자 가족으로 깊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갈 무렵 김선비는 슬며시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향했는데
시끌벅적한 잔치 마당보다는 조용한 자신의 집이 그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처녀 또한 눈치를 보다가 김선비의 뒤를 따라 나섰는데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나란히 걸으며 달빛이 비추는 눈길을 밟았습니다. 등 뒤에서는 마을 사람들의 꽹과리 소리와 노랫소리가 흥겹게 들려왔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말보다 더 깊은 유대감과 신뢰가 흐르고 있어 침묵조차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김선비는 힐끗 처녀를 쳐다보며 이제 어디로 갈 생각이냐고 넌지시 물었지만 내심 그녀가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처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밤하늘의 달을 올려다보며 갈 곳이 없다기보다는 이곳에 있고 싶다는 듯한 뉘앙스로 말을 아꼈습니다. 그녀는 산적의 딸이라는 굴레를 벗어던지고 평범한 여인으로 살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 김선비 곁이라면 그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김선비는 그녀의 마음을 읽고 빙그레 웃으며 집이 넓고 좁지만 사람 하나 더 건사할 정도는 된다며 애둘러 함께 살 것을 권유했습니다. 처녀의 볼은 발그레하게 달아올랐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김선비의 뒤를 따르는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집에 도착한 두 사람은 툇마루에 걸터앉아 마을의 불빛을 바라보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김선비는 처녀에게 이제 칼 대신 호미를 잡는 법을 가르쳐주겠다고 말했고 처녀는 김선비에게 글을 배우고 싶다고 화답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은 여전히 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미 따스한 봄 기운이 싹트고 있었고 그들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는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잔치 소리도 잦아들 무렵 마을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지만 그 평온은 예전의 적막함과는 다른 활기와 희망이 넘치는 평화였습니다. 박서방은 술에 취해 덩실덩실 춤을 추다가 집으로 돌아갔고 촌장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김선비의 집 방 안에도 다시 등불이 켜지고 책 읽는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둘이기에 그 소리는 더욱 낭랑하고 힘차게 들렸습니다. 김선비는 책을 읽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 처녀를 바라보았는데 그녀는 얌전히 앉아 바느질을 흉내내며 서툰 솜씨로 김선비의 뜯어진 옷을 기워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럽고 듬직한지 김선비는 책장을 넘기는 것도 잊은 채 한참을 바라보았고 처녀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입가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밖에는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 온 세상을 덮어주듯 두 사람의 지난 상처와 아픔도 하얀 눈 속에 묻히고 새로운 인연의 꽃이 피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김선비의 집 지붕을 새로 올려주기 위해 집단을 메고 모여들었는데 이는 그들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이자 그들을 마을의 일원으로 완전히 받아들인다는 의미였습니다. 뚝딱뚝딱 망치질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활기찬 아침을 열었고 김선비와 처녀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국밥을 대접하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처녀는 더 이상 숨거나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얼굴을 드러내고 사람들과 어울렸으며 마을 안악들도 그녀에게 살림하는 법을 가르쳐주며 친자매처럼 대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산적의 딸과 비렁뱅이 선비는 마을의 중심이 되어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정착하게 되었고 마을은 예전보다 훨씬 풍요롭고 화목한 곳으로 변모해 갔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두 사람은 밭을 일구고 꽃을 심으며 알콩달콩 살아갈 것이며 그들의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이 되어 오래도록 전해질 것입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땅이 더 굳어지듯 시련을 함께 이겨낸 그들의 사랑과 마을의 결속은 그 무엇보다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얼어붙었던 계곡물이 졸졸 흐르기 시작하자 상월 마을에도 어김없이 따스한 봄이 찾아왔는데 겨우내 웅크리고 있던 생명들이 기지개를 켜든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언 땅을 뚫고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서 있는 앙상했던 고목에도 연두색 물이 오르고
가지마다 꽃망울이 맺혀 터질 듯 부풀어 올랐으며 산빛 아래는 진달래와 철쭉이 앞다투어 피어나온 마을을 화사한 분홍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불던 자리는 이제 훈훈한 봄바람이 채우고 있었고 그 바람 끝에는 향긋한 흙내음과 꽃향기가 실려와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김선비의 집 마당에도 봄 기운이 가득했는데 무너져가던 돌담 사이로 노란 민들레가 고개를 내밀고 있었고 처마 밑에는 제비 부부가 날아와 부지런히 둥지를 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번듯하게 수리된 김선비의 집은 이제 더 이상 흉가가 아니라 마을에서 가장 정겹고 아늑한 보금자리로 변모해 있었는데 새로 올린 황토색 초가 지붕은 봄 햇살을 받아 황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구멍이 숭숭 뚫려 찬바람이 드나들던 방문은 튼튼한 창호지로 꼼꼼하게 발라져 있었고 어이스옷이 삐걱거리던 툇마루는 매끄럽게 다듬어져 누구나 편히 걸터앉아 쉴 수 있는 쉼터가 되었습니다. 김선비는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텃밭에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했는데 그의 얼굴에서는 지난 겨울의 고단함과 병색은 찾아볼 수 없고 건강한 혈색과 평온함만이 감돌았습니다. 그는 헐렁했던 도포 대신 처녀가 지어준 깨끗한 무명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소박하면서도 기품이 넘쳐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볼 때마다 절로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제 김선비는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훈장님이 되었는데 아침 나절이면 마을 아이들이 책보를 허리춤에 메고 종종 걸음으로 김선비의 집으로 모여드는 풍경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비좁은 방 대신 널찍한 마루에 앉아 하늘 천 따지를 낭랑하게 읊는 아이들의 목소리는 마을의 활기찬 배경음악이 되었고 밭일하던 어른들도 허리를 펴고 그 소리를 들으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선비는 아이들에게 단순히 글자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와 예절,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마음가짐에 대해 가르쳤는데 그의 가르침은 책 속의 죽은 지식이 아니라 그가 직접 몸으로 보여준 살아있는 교훈이었기에 아이들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한편 산적의 딸이었던 처녀는 이제 완벽한 농사꾼 아낙네가 되어 밭을 일구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는데 그녀의 손놀림은 무기를 다룰 때만큼이나 능숙하고 힘이 넘쳐 동네 사람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호미 하나를 들고 거친 밭을 순식간에 고르게 갈아엎고 잡초를 뽑아냈는데 그 억척스러운 모습에서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는 찾아볼 수 없고 오직 땀 흘려 일하는 기쁨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녀가 밭에서 일하다가 잠시 허리를 펴고 이마에 땀을 닦을 때면 지나가던 마을 안악들이 새참을 건네며 농사 요령을 알려주기도 하고 사는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그녀는 이제 도정년이라는 무시무시한 호칭 대신 김선비댁 안사람 또는 복덩이라고 불리며 마을 공동체의 당당한 일원으로 사랑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개과천 선한 박서방은 김선비댁의 머슴을 자처하며 꾸준히를 도맡아 했는데 그는 틈만 나면 지게에 장작을 가득 쥐고 와서 마당 한 구석에 쌓아놓거나 산에서 캔 약초나 나무를 슬그머니 마루에 올려두고 가곤 했습니다. 박서방은 과거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만회하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두 사람을 도왔는데 김선비가 그만해도 된다고 만류해도 제가 편해서 그럽니다라며 넉살 좋게 웃어 넘기곤 했습니다. 하루는 박서방이 씨암탉 한 마리를 잡아와서 우리 마누라가 선비님 몸보신 시켜드리라고 볶아댔습니다라며 내밀었는데 김선비와 처녀는 그 마음이 고마워 박서방을 저녁 식사에 초대하여 함께 나누어 먹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미움과 오해가 있던 자리에는 정과 신뢰가 쌓여갔고 마을 사람들은 서로 돕고 나누는 기쁨을 알아가며 더욱 끈끈해졌습니다. 해가 중천을 지나 서쪽 산 너머로 기울어지기 시작하면 마을은 저녁 준비로 분주해지는데 집집마다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가 노을과 어우러져 평화로운 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김선비의 집 부엌에서도 맛있는 냄새가 솔솔 풍겨 나왔는데 처녀는 솥뚜껑을 열고 하얗게 잘 지어진 쌀밥을 주걱으로 휘저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난 겨울에는 묽은 미움조차 배불리 먹지 못해 서로에게 미루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텃밭에서 갔다 온 상추와 풋고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가져다 준 귀한 반찬들로 소박하지만 풍성한 밥상을 차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에는 봄냉이와 두부가 듬뿍 들어가 구수한 향을 내뿜었고, 그 냄새는 공부를 마치고 책을 정리하던 김선비의 코끝을 자극하여 시장기를 돌게 했습니다. 김선비는 마루에 앉아 부엌에서 들려오는 다그락거리는 소리와 도마질 소리를 들으며 더 없는 행복감을 느꼈는데, 혼자 외롭게 지내던 적막한 집이 사람의 온기로 가득 찼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습니다. 처녀가 밥상을 들고 마루로 나오자 김선비는 얼른 일어나 상을 받아주며 오늘도 고생 많았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두 사람은 둥근 밥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는데, 밥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과 구수한 된장국, 그리고 나물 반찬 몇 가지가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화려한 진수성찬은 아니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세상 그 어떤 왕의 수라상보다 귀하고 맛있는 꿀맛 같은 저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숟가락을 들고 식사를 시작했는데, 밥을 먹는 동안에도 서로의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주며 다정하게 눈을 맞추었습니다. 김선비는 처녀가 바틸로 거칠어진 손을 보며 마음 아파하면서도 그 손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다며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처녀는 수줍게 웃으며 선비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며 보람을 느끼시는 모습이 자신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라며 화답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거창하지 않고 오늘 밭에 심은 콩 이야기나 마을 아이들의 재밌는 일화 같은 소소한 것들이었지만 그 속에는 서로를 향한 깊은 존경과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고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박히기 시작하면 산골 마을은 다시 고요한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지만 김선비의 방 창문에는 은은한 호롱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김선비는 책상 앞에 앉아 고서를 펼쳐들고 글을 읽기 시작했는데, 낮고 부드러운 그의 책 읽는 소리는 밤벌레 소리와 어우러져 평화로운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처녀는 그 옆에 앉아 낡은 옷을 깁거나 버선을 꿰매며 김선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는데, 글의 뜻을 다 알지는 못해도 그 소리가 주는 안정감에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끔 김선비가 재미있는 구절을 발견하면 처녀에게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처녀는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를 듣고는 했습니다. 어느 날 밤 김선비는 책을 덮고 처녀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는데,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눈 내리던 날을 기억하오 라고 물었습니다. 처녀는 바느질을 멈추고 고개를 끄덕이며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죽어가던 저를 살려주시고 죄인인 저를 사람답게 살게 해주신 날인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김선비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요, 그날 당신을 구한 것은 내가 아니라 당신의 살고자 하는 의지였고 나를 구한 것 또한 당신의 용기였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구한 것이요 라고 말하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처녀의 눈가에는 감동의 눈물이 맺혔고 두 사람은 잡은 손을 통해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의 모든 불이 꺼지고 오직 달빛만이 온 세상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는데, 산새들도 잠이 들었는지 숲속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김선비와 처녀는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며 호롱불 심지를 낮추었는데, 방 안은 아늑하고 따뜻한 공기로 가득 차 있어 바깥에 찬 이슬도 범접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 할 일에 대해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느새 고난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들의 숨소리는 편안하고 규칙적이었으며 꿈속에서도 그들은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마을은 인심 좋고 살기 좋은 곳으로 소문이 나서 먼 곳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와 살기를 원했는데,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이 마을 어귀에 사는 어진선비 부부 덕분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김선비는 늙어서도 붓을 놓지 않고 후학을 양성하며 마을의 큰 어른으로 존경받았고, 처녀는 넉넉한 인심으로 마을의 대소사를 챙기며 사람들의 어머니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살던 집은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였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아 마을의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비록 시작은 차가운 눈밭 위에 위태로운 만남이었으나 그 끝은 봄날의 햇살처럼 따스하고 풍요로운 결실을 맺었으니 사람의 진심과 선한 마음은 결국 꽁꽁 얼어붙은 운명조차 녹여 꽃을 피운다는 것을 그들은 삶으로 증명한 셈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상골 마을에 가면 오래된 정자나무 아래서 아이들에게 예시 이야기를 들려주는 노부부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아마도 그들이 김선비와 처녀의 후손일지도 모릅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들려오는 나무잎 소리가 마치 그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속삭여주는 듯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도 마음속에 착한 씨앗 하나 품고 김선비의 책 읽는 소리를 자장가 삼아